체구는 작지만 눈빛은 형형하여. 전봉준의 행동은 은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와 얽힌 일화들은 민중의 입을 통해 많이 떠돌아다녔다. 전봉준은 나들이를 할 적에 거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말을 탔고 말에 여러 물건과 도구들을 싣고 다녔다 한다. 곧 먹을거리라든지 집신이라든지 밥그릇과 숟가락 따위를 지니고 다녔다. 전봉준 일행이 어둑한 시간에 친지의 집에 들면 마루에 산가지를 내놓았다. 일행의 숫자를 산가지로 계산해 밥 먹을 사람의 수를 알려주었다 한다. 밥을 해주는 사람이 일행이 누구인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몇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에도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조용히 사라졌다. 전봉준 일행은 깊은 산속이나 친지가 없는 곳에서는 스스로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노숙도 했는데 그때 필요한 도구들을 말에 싣고 다녔던 것이다. 또 먹을거리나 말먹이를 조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도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민전쟁이 한창이던 중에도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손화중이 무장현 양실마을로 이사를 와서 동학을 전파하면서 살 무렵의 이야기다. 전봉준은 손화중을 가끔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자고 가기도 했다 한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 황혼 무렵 전봉준과 손화중은 골방에서 달기 울 때까지 언성을 높이면서 토론을 벌였다 한다. 이때 전봉준은 봉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화중은 아직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당시 손화중은 이 일대에 많은 교도를 거느리고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혔다. 전봉준 세력은 무장의 구곡고랑의 훈련장을 만들고 때때로 청년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했다 한다. 이곳을 비밀 아지트로 삼고 때로는 집회장소로도 활용했던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민군은 이들 지도자들이 동조 세력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일 것이요. 뒤에 대대적인 집단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조직을 동원해 필요한 인력을 모았을 것이다. 서당과 약방을 열다. 이 무렵부터 전봉준 가족은 고부의 조소리로 이사와서 살았다. 조소리는 새둥지 마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풍수설로 풀기를 새들이 모이는 곳은 시끄럽다. 이 마을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할 인물이 태어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새는 좀처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둥지를 지으니 곧 우러러 볼 곳이라고도 했다. 예전 사람들은 있는 말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그럴듯하게 자기 고장의 운수를 말했다. 그래서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나야 라는 따위의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전봉준이 이런 풍수설에 따라 이 마을로 이사를 온 것은 아니다. 조소리에서 그는 부모와 자식들과 함께 살았다. 훗날 전봉준은 재판관에게 고부 봉기를 일으키기 수년 전부터 고부로 이사해와 살았으며 가족은 6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소리에 서당을 차렸다. 처음에는 배우는 학동이 많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나면 다른 일을 보러 어디론지 나들이를 했다. 아버지 전창혁이 전봉준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감독하고 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조소리의 이웃 마을인 석교에 살던 소년 박문규가 이 서당을 다녔다. 박문규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3월 3지 좋은 날에 잔등 넘어 조솔리로 천자문 들고 우리 부모 따라 입학 간다. 고모댁 이웃집이라. 동학대장 전녹도 선생님 전에 인사하고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전 선생님 가르쳐준다. 서당 아들 서너 명 동무재미 붙여 배워간다. 선생님의 늙은 부친이 대를 서서 감독한다.
박문규 학동은 천자문을 떼고 다음 단계의 글을 배울 무렵이던 무자년에 대흉년이 들어 글 배우기를 중단했다. 그러니까 전봉주는 1년쯤 서당을 열었다가 잠시 닫았던 것이다. 그는 자주 나들이를 했으니 서당 훈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로부터 2년 뒤인 경인년에 서당을 다시 열었다. 박문규 학동은 겨울에 전봉준의 서당에 가서 통감 첫 권을 배웠다. 전봉준은 신묘년에 말목장터에 서당을 열고 다시 글을 가르쳤다. 말목장터는 번화한 곳이다. 지형이 말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말목장터라고 불렀다. 이곳 서당에는 조소리에서보다 학동들이 훨씬 많았다. 박문규는 말목장터의 서당으로 가서 공부를 했다. 이 시기에는 중급 과정인 맹자, 중용, 대학 등을 익혔다 한다. 그는 이때 집이 멀어서 통학하지 않고 서당에서 기숙했다. 그는 양식을 싸들고 갔다. 서당 한편 방에는 약방도 차렸다. 여느 약방과 비교해 실내 설비가 남달랐고 약을 조제하는 방법도 조금 특이했다. 방 안에 단을 만들어 놓고 약재를 담은 주머니를 천장에 걸어두었다. 손에는 염주를 들었다. 전봉주는 사람들이 약을 지으러 오면 주문을 외우면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지었다. 곧 단순하게 처방에 따라 약만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수의 방법을 써서 주문을 외워 심리적 치료법을 병행했다는 뜻이 된다. 이런 방법을 써야 처방전이나 약값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용하다는 소문이 나야 문전성시를 이룬다. 전봉준이 불교를 믿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으니 주문과 염주는 동학의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전봉준이 동학교도의 흉내를 냈다면 동학의 접주로 행세하면서 조직을 확대했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으니 그의 동지들도 자주 와서 어울렸을 것이다. 더욱이 말목장터는 교통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곳이어서 동지들의 움직임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 약방을 경영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일조를 했을 것이다. 전봉주는 동학 농민전쟁 전 단계인 고부봉기 무렵에도 말목장터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으니 적어도 4, 5년은 두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고부의 조소리와 말목장터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서당과 약방을 운영하면서 활동했던 것이다. 그의 활동 시기를 나누어서 보면 제2기에 해당할 것이다. 은밀한 행동과 사람됨. 이 무렵 전봉주는 동네에 초상이나 혼례 등 대사가 있을 적에 부조를 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 위문하거나 축하를 하는 등 성의를 표시했다. 새로 이사를 온 곳이니 오랜 친구는 없었으나 이웃과 담을 쌓고 외톨로 살지는 않았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전봉준에게 삶은 닭고기를 보내왔다. 마침 전봉준을 보러 손님이 방문해 있었다. 전봉준은 마루에 앉아 손님과 태연히 담소를 나누면서도 닭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았다. 손님은 닭고기에 눈길이 갔으나 모른 채 했다. 한참 지나 개가 마당 안을 어슬렁거리자 전봉준은 닭고기가 담긴 그릇을 개에게 휙 던졌다. 개가 닭고기를 냉큼 받아먹더니 캥캥거리면서 쓰러져 죽었다. 닭고기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전봉준을 미워한 사람이 전봉준을 죽이려 꾸민 짓이었다. 전봉준은 이런 일을 미리 짐작하고 매사에 조심성을 보였다 한다. 당시에 현지 답사를 다닌 몇 안 되는 역사가였던 기쿠치 겐조는 전봉준의 내력을 조사하기 위해 1920년대 고부 읍내의 노인들을 불러 모아 여러 증언을 들었다. 이때는 전봉준이 죽은 지 30여 년이 지난 뒤여서 전봉준을 만나거나 직접 본 노인들이 많이 살아 있었다. 기쿠치는 노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이렇게 썼다. 그는 체구는 작았지만 코는 크고 귀도 크며
눈빛은 형형하여 그와 한번 만나면 그 당당한 위풍에 압도될 정도였다. 평생 과묵하여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으며 아내를 사랑하여 집안은 항상 화기가 돌았다. 그는 마을의 어린이를 모아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쳤는데 사방으로부터 찾아오는 손님이 줄을 이었다. 마을 사람이 오면 반드시 툇마루에 나와 인도했고 그 집안의 경중, 신분의 고하를 차별하지 않았다. 별난 전에 왕래하는 손님이 잇따라 왕복했고 그도 또한 무주방면으로 나다녔다. 짤막한 내용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가정이 화목했다는 점도 그의 사람됨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신분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그의 거사와 관련이 있는 증언일 것이다. 그가 무주로 나다녔다는 증언은 서장옥, 황하일 등 동학의 북접 지도자들과 자주 만나 거사를 모의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하다.